안녕하세요. 노트교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이야기 해볼까요? 전기차 제대로 된 상품성을 누리려면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말에도 2023년 정도까지만 지켜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긴박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어요. 니켈 이게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이거 배터리 만드는데 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극재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코발트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가격 안정적이라고 하는 망간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망간 흔하거든요. 알루미늄 많이 오르고 있고 구리는 또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원자재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유가 때문에 또 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뭐 $200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배럴당. 주가는 지금 망가지고 있고 환율은 막 널뛰고 있고 반도체 대란은 끝날 조짐을 안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래 차세대 산업 기반을 다지고 수요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1년 정도 최소 딜레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2024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긴 호흡으로 2025년까지는 아마 그럼 어떤 시점을 얘기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서 새롭게 플랫폼이 규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용도로 전기차가 모빌리티 시장을 새롭게 규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문턱으로 새로운 사용 환경을 열어주는 그 형식이 출발하는 출발점, 그 초기형 모델이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2024년 혹은 2025년.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24년에 고급 모델, 프리미엄 모델로 선보이게 될 거고 2025년서부터 서서히 수요 확대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모델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시점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뭐 급하신 분들은 초기형 전기차가 플랫폼화된 본격적인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오랜 기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온 시점 2024년이니까 뭐 그런 모델도 기다렸다 사시면 그런 것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이제 이런 모델들은 좀 초기에 가격이 비싸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오는 EQS, EQE, 뭐 IX 이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시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런 전기차들은 선택을 당분간 유보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EQS 같은 모델, EQE 뭐 이런 모델들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전용 플랫폼인데 도대체 이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거 그냥 중국 업체에서도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자동차 업체에서 이 정도 주행거리, 뭐 이 정도 배터리 용량에다가 출력의 주행거리에 뭐 내부 디스플레이 떡칠하는 이 정도 가치는 웬만한 업체들이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플랫폼 만든 전기차다. 미래 메르세데스 전동화에 앞으로 가치를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IX도 그렇고 뭐 IS3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완벽하게 바뀝니다. 아주 이게 야 초기형 전기차가 이랬었구나. 제가 PDA 많이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PDA처럼 야 진짜 이걸 그때는 왜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실용적인 전기차. 저는 3, 4천만 원, 뭐, 요 정도가 딱 좋다고 보는데, 니로 EV라든지, 볼트 EUV 같은 거,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4, 5년 정도 버티기는 딱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딱 선을 긋고, 그래, 이 전기차로 한 3, 4년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하면은, 그다지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도 없을 거고 적당하게 전기차의 어떤 이점도 맛볼 거고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 뭐 그때도 여전히 수요는 부족할 거기 때문에 생각만큼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어가고 2억 정도의 내연 자동차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스럽고 승차감, 주행, 안정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동화로 일부 파워트레인만 바꿔도 너무나 좋아져요. 그거를 이 G80 제네시스에서 보여줬어요. 제네시스 G80도 승차감 좋고 정수력 좋은데 이거를 일렉트로파이드로 바꿔서 전동화로 바꿔버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고 뭔가 정숙하고 야 더 고급스러워 이런 이게 전동화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부분 변경만 해도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맞게 휠베이스 확장돼서 실내 스페이스 확보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외 소프트웨어 또 반도체 성능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전기차로 다시 재정립이 돼서
프리미엄 거기에다가 정숙한 MVH2 극강으로 또 오디오를 비롯한 그 외 편의 장치도 또 뛰어나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는 뭐가 됩니까? 완벽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좋다라고 해서 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고급차를 탔을 때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지금 타보면 어떻습니까? 얘 이렇게 좁았나? 이게 승차감이 이렇게 안 좋았나?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급인데 이제는 뭐 준준형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과 경험과 또 몸으로 체득했던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구현됐던 프리미엄 그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일보에서 완벽하게 품질이 올라가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활용도를 보여주는 차세대 모빌리티에서 구현되는 만족감 뭐 이런 것들로 점프를 하게 되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됐던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 가격이라든지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3천, 4천, 5천, 그 정도 되는 실용적인 영역들은요, 자동차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대중차들의 수요는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 또 당분간 원자재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수요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수요가 일어나니까 중고차 가격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 4년 정도 지켜보기에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전기차 욕심 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초기형 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기차는 누구나 다 만든다. 진입장벽이 낮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메카니컬 기반의 내연 자동차보다 전기 전자를 기반으로 한 전기 자동차, 이 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자업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주목을 받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소프트웨어로 가면 더 좁아집니다. 뭐 스마트폰만 해도 5개 안쪽의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중에 지배적인 위치로서 주목을 받는 기업은 딱 2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가면 더 좁아지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냥 품질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전기차는 만들기가 쉬워요. 지금 내연 자동차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가 다 그런 수준이에요. 중국 업체에서 니오, 샤오펑, 뭐 비아디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정도 품질의 전기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뭐 비슷한 주행거리, 오히려 주행거리는 더 많이 나오고 출력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랜드가 붙고 사람들의 선입견, 믿음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서 이게 벤츠, 이게 BMW 타보면 고급감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3, 4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가치가 역전이 돼버려서 이런 걸 왜 이 돈을 주고 샀는가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시장은 빠르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내연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는요, 자율주행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율주행이 나오면 차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부분 변경, 하드웨어 변경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게 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사신다면 지금 테슬라를 사시는 게 답이에요. 지금 필요하다면. 그런데 자율주행 그래 뭐 자율주행 보죠. 레벨 2면은 돼. 라고 하시면 이제 내연 자동차들이 만드는 것 중에서 완성도가 좋은 걸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는 완벽한 모빌리티 사용 환경의 개혁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천지개벽입니다. 지금까지 130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해왔던 사용 패턴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카메라로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수동 카메라, SLR 카메라 동네 몇 명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자동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조금 카메라에 대한 지식,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뭐 노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자동화된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그 똑딱이 같은 그런 것들을 거쳐서 스마트폰이 됐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진 나옵니까? 그냥 찍을 수 있는 대상에다 놓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웬만한 사진을 다 잡아줍니다. 빛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보정해주고, 심지어는 초점이 맞지 않아도 지가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냥 프레임만 엉뚱한 데다 대지 않고 엉뚱한 것만 찍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진 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동 카메라는 동네 몇 명 없어서 SLR 카메라 다룰 수 있으면 막 불려다니고 그랬어요. 동네 사진사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가 2살, 3살 이런 꼬맹이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운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은 기능입니다. 초창기에 그 페이턴트 모터박에는 진짜
이게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중노동이었죠. 이게 점점 편해지긴 했으나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는 그냥 자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 뭐 디지털 카메라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카메라로 따지면 아마 DSLR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도 렌즈의 초점 거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셔터 스피드 노출, 화이트 밸런스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뭐 작품 사진을 찍으려면은 좀 그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듯이 운전을 좀 잘해야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운전자가 꼭 필요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용 환경까지는 왔는데 그렇지만 예, 여전히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또 일정 나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더라도 초보 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프레임만 엉뚱한 데다 대고 찍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멋진 사진을 찍어낼 수 있고 초점 나가지 않고 쨍한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처럼 자동차 운전도 그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할머니도 또 남녀노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전자제품 지식이 없고 소프트웨어를 몰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구현이 돼 있고 구현이 안 돼 있고의 차이는 이건 완벽하게 네, 환경이 엄청난 차이를 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가치는 현격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기형 내연 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이 문제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이렇게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동차 가져가서 이거 자율주행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적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다 달라요. 이거 뭐 센서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PC 뭐 이런 것도 다르고 통신 프로토콜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식을 합니까? 그냥 새 거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동안 잘 썼으면 그래 뭐 이거 판매하고 좀 차액해서 자율주행 들어가야 되니까 사야 되겠다 하면 기변하기가 좋은데 1억 5천, 2억을 썼단 말이에요. 아이씨 이거 한 10년 쓸 수 있고 이게 미래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이씨 판매하려고 보니까 아니 이게 자율주행이 없네요. 요즘 나오는 5천만 원짜리도 자율주행 쳐서 나오는데 이건 왜 없어요? 아 이거는 뭐 사실 때는 한 2억 주셨는데 지금 한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프리미엄 지금 완성화가 되지 않은 정확한 품질의 비싼 전기차들의 아마 운명이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첫 번째가 스페이스가 확대가 돼요. 전기차에 엔진룸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안전 설계가 적용이 될 겁니다. A필러나 하부 쪽으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소재를 특화하는 방식으로 엔진룸은 엔진이 있으니까 그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크럼플 존이라고 해서 충격 받았을 때 가속도 이런 것들로 해서 충격량을 줄여주는 네, 그런 용도로 설계가 됐는데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비워놔도 됩니다.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 인버터 같은 거 다 막 억지로 놓게 되는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미래 전기차에 대해서 가치 측면이나 고객의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멍청한 발상이에요.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새롭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전장이 지금처럼 5m 막 이렇게 5.2m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가 대략 4.5m, 한 4. 커봤자 4.7m 그 정도만 돼도 휠베이스를 3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이오닉5가 4.6m가 약간 넘잖아요. 4630인데 3m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최종 진화용 플랫폼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4.6m 정도가 되면은 휠베이스가 한 3.2m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플랫폼화된 완벽하게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한 전기차 같으면. 그러면 4m 정도만 돼도 2.8m, 2.9m, 뭐 3m 가까이 휠베이스를 뽑아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주차도 유리하죠. 운전하기도 좋죠. 다루기도 좋죠. 그리고 또 실내 공간이 확대가 되니까 다양한 용도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화 전기차들은 완벽하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기차는 내연차를 기반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허비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내부에 허비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뭐 주거를 하려고 거기 거주를 하려고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편의장치 구성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연 자동차의 이 형태가 완전히 전기 자동차에 맞는 형태로 바뀌고 그럼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서로
이제 규격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다가 하나의 형태가 나오겠죠. 지금의 스마트폰들이 판때기로 나오잖아요. 그냥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할 게 없어요. 멀리서 보면 다 그놈이에요. 이제는 네로우 베젤, 슈퍼 슬림 베젤로 해가지고 베젤을 없애는, 앞에는 다 디스플레이. 이제 전기 자동차도요, 대부분 실내 공간으로 빼는 캐빈룸의 형태, 그리고 나서 그 외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손보는 그런 형태로 디테일이 첨가되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규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 규격을 정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사이즈대로 구분을 하고, 그 사이즈에서도 브랜드에서 이제 몇 가지 조명 효과라든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전기차가 이제 곧 형태를 정해서 규격화된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 그럼 기존의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디자인되고 저렇게 디자인되고 아주 그냥 공간이란 공간은 다 허비해 놓은 쓸데없는 공간까지 다 그냥 새로 개발하기가 귀찮은 건지 아니면 그럴 돈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래서 막 실내 공간 활용도가 똥망인 이런 전기차들의 가치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1억 넘어가는 그런 고급 전기차들이 그렇다? 그러면 외면을 받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기 자동차가 초기 형태는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니까 전장이 다 12V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뭐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편의성을 가장 결정짓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디오, 세 번째가 시트입니다. 공조 시스템이야 뭐 이제 카본 나노튜브 면상 반려체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새로운 공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건 뭐 다른 브랜드들도 어려워. 내연차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오디오하고 이제 시트 부분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오디오 마니아들은요,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다시 말하면 공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20V, 60Hz 그 부드러운 사인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이게 오디오 환자들은 좀 별난 데가 있어요. 머리 전선을 통해서 그 케이블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전기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송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인데, 사실 자, 이 발전소에서 송전할 때 보통 이 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765K 볼트, 그 다음에 345K 볼트, 275K 볼트. 765K 볼트면 76만 5천 볼트예요. 이렇게 고압으로 쏘는 이유가 전기는 흐르는 물 같습니다.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나가는 것처럼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전위 차이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변전소를 거쳐서 볼테고 내려가고, 변전소를 거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거쳐서 가정으로 들어와서 380V 산업용, 그 다음에 220V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수 킬로에서 길게는 수백 킬로 달려온 전기가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몇 미터 좋은 케이블로 전달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좋은 전기가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디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디오의 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출력 앰프, 스피커 같은 경우에 소비 전력이 꽤 높아요. 뭐 킬로와트 단위로 해서 그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400, 500와트 정도의 전력 소모, 소비 전력을 소모합니다. 앰프가. 뭐 스피커는 고출력 스피커 2개 스테레오로 듣는 게 이제 국률이죠. 그래서 또 유난한 사람들은 고음, 중음, 저음의 파형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각도에서 어느 거리에 도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하는 그런 민감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디오가 워낙 전기를 중요한 요소로 그래도 소비 전력이 높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카오디오를 좋은 거를 쓰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설계자들이.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전기 알터네이터가 용량이 이렇게 작진 않아요. 대충 보면은 12V에서 한 150A,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규정은 13.5V. 그래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1800W, 1.8kW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전장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품질을 높여서 주거를 할 때 내가 기존의 가정에서 즐기던 취미 생활에 근접하는 고품질 오디오, 이거를 즐기려면 전원 공급에 있어서 이 발전기 알터네이터로 전원 공급을 하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양양 12V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한 소비 전력을 한 150W가 넘지 않는 선에서 전체 시스템이 그 정도에서 제어를 하자. 그러니 이게 출력이라는 것은요, DAC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요거를
스피커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전력만큼의 그 힘으로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소리로 나오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전력이 세게 공급이 돼서 소모를 많이 하는 만큼 소리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오디오 중에서 타이 오디오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순정 오디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오디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팅이 스피커 개수를 늘리자. 그리고 숫자는 앰프 800W, 900W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800W, 900W 앰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스피커에 물려서 어떤 출력을 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거를 뭐 한정없이 뭐 출력을, 그러니까 800W, 900W 앰프라 그래서 소비 전력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소비 전력은 뭐 출력을 다 쓴다 그러면은 최대 소비 전력이 한 300W, 뭐 350,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세팅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한 400W, 한 500W 정도를 쓸 텐데 지금 자동차의 발전기에서 500W를 끌어다 써버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팅된 오디오를 넣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기차에는 강력한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전압 배터리를 ICCU 파워모듈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ICCU가 인테그레이티드 차징 컨트롤 유닛이거든요.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내부 승합도 해주고 요게 또 V12 같은 그래 외부 전력으로 빼주는 이런 컨트롤 기능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220V로 해서 안정적인 전원을 고전압 배터리에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400, 500W 정도 오디오에서 먹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용 오디오에서 즐겼던 그 고품질, 진짜 하이파이 성능을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오디오 강들은요, 카오디오, 뭐, 뱅앤 올룹슨, 뭐, 부메스터, 이런 오디오, 뭐, 20몇 개 스피커 들어갔다 해서 음악 틀어보면은, 뭐, 들을만은 안 했다. 이 정도 반응이지, 우와! 뭐,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소리의 질이라든지, 또, 음감에서 오는 느낌, 뭐, 전반적인 그 필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시트가 완벽하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시트에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마기름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트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시트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구조, 주행에서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온열 기능, 통풍 기능 들어가 있고 전동으로 앞뒤로 움직여야 되고요. 요즘에는 또 측면 와이어백도 터져야 되죠. 이 가운데다가 여기에 또 안마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볼을 넣어야 되기에는 이 롤러가 들어가고 볼도 들어가야 되고 모터 들어가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봤는데 이건 뭐, 야, 이건 하나마나 진짜 간지럽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야, 여기다 그냥 공기 주머니 에어백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로 그냥 부풀렸다. 에르고 시트 같이 뭐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조금 이제 압력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안마 의자랑 비교하면 형편없잖아요. 형편없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인 문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고요. 두 번째가 고출력 모터를 통해서 안마기를 제대로 구현해놓으면 이게 또 소비 전력이 못해도 한 200W 정도 써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에어 주머니를 통해서 압력을 세게 주던 아니면 볼을 넣던 뭔가 소비 전력을 더 끌어다 써야 되는데 기존 내연 자동차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또 ICCU에서 적당하게 220V에서 연결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에서 쓸 수 있으면 시트에서 오는 안마 기능이나 온열 기능 좀 폭넓게 해서 빠르게 좀 더 높은 온도로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온돌방처럼 지질 수 있는 뭐 이런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주 편의성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품질 오디오에다가 시트 편의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커지게 되면 그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이 아니라 확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또 휠베이스 확장으로 해서 스페이스가 넓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또 이렇게 스페이스의 장점 또 가전에 대한 접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트를 뭐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모듈화해서 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내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장점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휠베이스는 휠베이스대로 춥고 전원은 12V에서 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그 정도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오디오 품질도 뭐 이름만 의리의리하지 또 시트도 뭐 안마 시트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몇 번 받다 보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런 편의성이 갖춰진 이런 전기차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못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빠르게 무너지니 3, 4천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억대 넘어가는 건 지금
나중에 감가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 자동차의 시스템 반도체가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2024년, 2025년 정도 될 거예요. 좀 더 미세공적으로 성능이 크게 확대된 시스템 반도체, AP도, 또 MPU도, 또 MCU도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PC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움직이는 PC로서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PC는 얼어 죽고.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소프트웨어도 완성도 논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소프트웨어, 지금 조악한 소프트웨어도 구동하는데 진짜 버벅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그 스페이스 공간을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다양한 편의 장치들이 다 만족도가 올라가서 거주 공간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면은 거주 공간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스마트폰화가 되고 그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려면 일단 통합 OS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동차의 프로토콜의 통합 제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자동차의 통합 제어, 통합 OS를 구동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PC 박스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부분의 제어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모듈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양방향 통신, V2X 같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많은 정보, 또 많은 편의 장치, 디지털 소스 이런 것들 전혀 즐기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연산 외에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PC 성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적인 만족도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i5를 타면서 다른 부분들은 만족하는데 이게 무슨 움직이는 PC야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가 거주공간 스페이스 이런 데 주력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서 또 자율주행 3단계 레벨 3까지 가려면은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상당 부분 그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PC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마 2024년, 2025년 그 사이에서 이 정도면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사용할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자동차에 거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구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온 자동차를 기반으로 통신 프로토콜도 예전 거 그냥 달리는 이동수단 A2B용으로만 계산이 돼 있어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할 줄 아는 정해진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동차 이동수단이라는 그런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 곧 형태, 형식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이런 퇴물들의 어기상의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물질을 쓰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 한순간을 즐기더라도 몇 억의 문제야? 이 순간 동안 나에게 행복을 줬으니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그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성도 똥망인 전기차를 그렇게 구입하셔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나만 좋으면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후회를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혀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구입하시면서 경험을 하시고 또 그렇게 먼저 경험을 하신 거에 대한 대가로 잘했어, 잘 먹었다, 잘 썼다 이렇게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일반 분들은 계속 후회하시고 자책하시고 기다릴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되뇌이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으실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 근데 보통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한 90은 이런 분들에 해당되지 않나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온 자동차가 좋아서 출퇴근도 네온 자동차로 하고 있고 엔진음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긴 한데 환경 생각하고 효율 생각하면 저도 이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야죠.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흡연처럼 되고 있어요. 네온 자동차 이제 운행을 하는 게 점점점 아직까지 흡연처럼 극혐의 대상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다 대다수가 네온 자동차니까 이게 이제 과반수에 근접하면 할수록 이제 흡연자를 보는 눈으로 네온 자동차를 타요하는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2, 3년 이후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자, 너무 급하게 전기차 서두르실 필요도 없고 지금
또 국제 정세가 그런다고 해도 뭐 전기차를 당장 내 눈앞에 돈 있다고 해서 턱턱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셔야 되는 거 마음 편하게 지금 차가 멀쩡하다 그러면 뭐 그 차가 당분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차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얘기는 좀 무겁지 않게 가볍게 다루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